안동 종갓집 유산 상속날 나타난 과외 선생. 시어머니의 비단 자수함을 열자 드러난 추악한 진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수연의 뺨을 스쳤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높은 돌담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기와 지붕. 안동의 500년 종갓집, 최가. 대문 앞 현판에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한자가 위엄있게 새겨져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전통 한옥이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니. 명문대 장학생인 수연에게 이곳의 과외 자리는 기적 같은 기회였다. 시급 7만 원. 주 3회 2시간씩. 한 달이면 거의 15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등록금과 생활비, 보육원 출신인 그녀에게는 절실한 돈이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가정부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름표에는 이 씨라고만 적혀 있었다. 최수연 씨 맞으시죠? 따라오세요. 대문을 지나자 넓은 사랑채 마당이 펼쳐졌다. 고풍스럽게 다듬어진 정원, 배롱나무와 향나무가 심어진 화단.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묘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저기, 학생 어머님이신 분은 어디 계세요? 아, 하준이 어머님은 지금 백화점에 나가셨어요. 바쁘신 분이라 자주 집에 안 계십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녹음된 안내방송 같았다. 고즈넉한 한옥의 복도를 지나며 수연은 점점 깊어지는 긴장감을 느꼈다. 이 집의 공기는 무거웠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 여름도 아닌데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사랑채 건너편이 하준이 방이고요. 가정부가 멈춰 서서 복도 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안채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단단히 닫혀 있었다. 저기는 안채입니다. 박 여사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에요. 박 여사님이요? 하준이 할머니시죠. 이 집안의 어른이십니다. 가정부는 어른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묘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두려움이 배어있는 것 같았다. 박 여사님은 안채를 함부로 드나드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허락 없이 안채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가정부가 처음으로 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 집에서 일하려면 그 규칙만큼은 꼭 지키셔야 해요. 전에 여기서 일하던 가정부가 안채에 들어갔다가 당일에 해고됐거든요. 수연은 침을 삼켰다. 뭔가 섬뜩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첫 수업은 무난하게 진행됐다. 중학교 2학년인 하준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수학 문제를 풀며 질문하는 모습도 영리했다. 선생님, 저희 집 분위기 좀 이상하죠? 문제를 풀던 하준이 갑자기 물었다. 응? 아니, 괜찮은데? 거짓말. 다들 그래요. 처음 오는 사람들. 이 집이 뭔가 무겁다고. 하준의 얼굴에는 체념 같은 게 보였다. 14살 아이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좀 엄격하세요. 아니, 무섭다는 게 맞는 표현일까? 아빠도 할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해요. 엄마는 거의 집에 안 와요.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혼자예요. 수연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이 집안의 사정에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이 시간에 수업을 마친 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다.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 저쪽 끝에 있어요. 하준이 가리킨 방향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런데 복도가 생각보다 복잡했다. 오른쪽, 왼쪽, 또 오른쪽. 전통 한옥의 미로 같은 구조의 수연은 길을 잃고 말았다. 이런.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 하셨는데.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복도 끝에 화장실 같은 문이 보여 그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별 하나 둘 셋 넷. 달빛 아래 우리 아가. 잠이 드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이 노래, 이 멜로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이 노래를 안다. 분명히 안다. 하지만 어디서? 언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오래전,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무언가였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말했었다. 수연이 너는 3살 때 시장에서 발견됐다고 들었단다. 선생님과 만났을 때 수연이 넌 이전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지만 이상했다. 가끔 꿈을 꿨다.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꿈.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이 멜로디. 발걸음이 저절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안채 쪽이었다. 가정부가 절대 가지 말라던 그곳. 복도 끝에 문이 있었다. 완전히 닫혀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다. 벽면에는 정교한 자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모란꽃, 학, 소나무. 모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창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은빛 머리는 깔끔하게 쪽을 틀어 올렸다. 그녀는 자수틀 앞에 앉아 바늘을 놀리며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빵 여사. 틀림없었다. 노부인의 옆모습은 우아했다.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표정은 슬펐다. 아니, 슬픔을 넘어 고통스러워 보였다. 마치 무언가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수연은 숨도 쉬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구냐? 갑자기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렸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다. 수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박 여사의 눈이 문틈으로 정확히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수연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박 여사는 이미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다. 가까이서 본 박 여사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 나이답지 않게 눈빛은 날카로웠다. 매서웠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온다던 과외 선생인가 보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뭔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하준이한테 들었다. 서울대생이라며? 네네. 앞으로는 이쪽으로 오지 말거라. 안채는 내 공간이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두 손을 모았다. 그 순간이었다. 쨍그랑. 뭔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박 여사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깨진 찻잔을 보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수연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확히는 왼손 약지. 수연의 왼손 약지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붉은 점처럼 보이는 동전만 한 크기의 흉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 손.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흉터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건데요. 왜 그러세요? 수연이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박 여사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나가라. 네. 당장 나가라. 지금 당장. 박 여사가 소리쳤다. 손가락으로 복도를 가리키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수연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복도로 뛰어나왔다. 뒤를 돌아보니 박 여사는 문 앞에 선 채 수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박 여사는 수연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수연을 피했다. 아니, 피하는 동시에 감시하는 것 같았다. 수연이 복도를 지나갈 때면 문틈으로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최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정부의 비명 같은 외침이 저택을 뒤흔들었다. 박 여사의 아들이자 이 집안의 가장인 최 회장이 골프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이다. 60대 초반의 나이였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유언장은 어디 있어? 당연히 장남인 나한테. 무슨 소리야? 회사 지분은 내가 관리했다고.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형제들, 사촌들, 심지어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먼 친척까지. 모두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뜩였다. 수연은 이 혼란 속에서 과외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박 여사가 그녀를 불렀다. 계속 하준이를 가르쳐라. 이럴 때일수록 아이 교육은 중요하다.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박 여사는 유독 수연의 손을 자꾸 쳐다보았다. 상속 문제로 집안이 난장판이 된 지 3일째 되는 날. 변호사들과 친척들이 거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박 여사도 그 자리에 불려가 있었다. 수연은 하준이와 수업을 하다가 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물 한 잔을 마시려 복도로 나왔다. 그때 평소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방 안은 고즈넉했다. 한쪽 벽면에는 정교한 자수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박 여사가 항상 작업하던 자수틀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오래된 나무 장롱 위에 비단 자수함이 있었다. 평소라면 잠겨 있었을 텐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채였다. 수연의 손이 떨렸다.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안에 뭔가가 있다고. 천천히 자수함을 열었다.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낡은 사진 한 장. 20년은 좋게 된 듯한 흑백 사진. 거기에는 갓난아기가 찍혀 있었는데 아기의 왼손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약지에 작은 붉은 점 같은 흉터가 선명했다. 이건 내 손이잖아. 손을 떨며 사진 아래 문서들을 꺼냈다. 20여 년 전 날짜가 찍힌 각서였다. 각서. 본인 박순자는 며느리 김수님이 낳은 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해당 아기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었음. 2. 본인은 해당 아기를 절대 찾지 않을 것임. 3. 며느리 김수님에게는 아기가 사산되었다고 통보할 것. 4.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 박순자인. 수연의 손에서 각서가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김수님. 그 이름은 수연이 보육원에서 자라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어딘가에 분명 존재할 것이라 믿었던 친어머니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더 깊이 뒤지자 또 다른 문서가 나왔다. 이혼 확인서. 그리고 낡고 작은 일기장. 마이너스 시어머님께서 딸아이를 안아가셨다. 잠깐만 보여달라고 하시더니 1시간이 지났다. 불안하다. 마이너스 아기가 죽었다고 한다. 시어머님이 안고 계시다가 갑자기 숨을 멈췄다고. 나는 미쳤다. 내 아기를 마이너스 이혼하라고 한다. 사내를 낳지 못한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아기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난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죽은 아기가 아니었다. 버려진 아기였다. 그날 밤 수연은 박 여사를 마주했다.
왜 그러셨어요? 안채에서 또다시 그 구슬픈 자장가를 부르던 박 여사가 돌아보았다. 자수함을 받구나. 침묵. 왜 그러신 거냐고요? 왜 갓난아기를 버리셨어요? 박 여사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종갓집 대를 이어야 했다. 딸 따위는 필요 없었어. 그 여자는 사내를 낳지 못했고 그래서 쓸모가 없었지. 미쳤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넌 모른다. 이 집안의 무게를. 500년 종갓집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나는 해야만 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아드님은 재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죄책감은요? 매일 밤 저 노래를 부르며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박 여사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를 보는 순간 알았다. 그 흉터를.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표시해두라고 했던 그 흉터를. 너는 그 아이구나. 제 엄마는 어디 있어요? 모른다. 이혼 후 연락을 끊었어. 아마 시장통 어디쯤에서 살고 있을 거야. 그 여자 친정이 거기였으니까. 일주일 후 유산 상속을 위한 공식 회의가 열렸다. 변호사, 친척들, 그리고 박 여사까지 모두 모였다. 수연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박 여사는 그녀를 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럼 이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려는 순간 수연이 일어났다. 잠깐만요. 누구십니까? 상속인도 아닌 분이. 저는 최 회장님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 최수연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무슨 헛소리야. 그 아이는 죽었어. 박 여사가 소리쳤다. 수연은 가져온 가방에서 자수함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죽은 게 아니라 버려진 거죠. 박 여사, 당신이 직접 사람을 시켜 시장 바닥에 버렸잖아요. 쾅! 자수함 속 서류들이 쏟아졌다. 각서, 사진, 일기장. 이 모든 게 증거입니다. 당신은 종손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쫓아냈고 그 과정에서 갓난아기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참회의 노래를 불러왔죠.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버린 건 단순한 아이가 아니에요. 한 여자의 인생이었고 한 아이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집안의 천륜이었어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경직된 표정으로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순임아.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중얼거리던 박 여사가 그대로 쓰러졌다. 뇌졸 중이었다. 한 달 후 수연은 낡은 시장통을 걷고 있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찾은 어머니의 주소지. 순임 국밥집. 작고 낡은 간판이 보였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카운터에서 50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이 멈췄다. 순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수연의 얼굴을, 그리고 왼손 약지를 향했다. 그 흉터. 엄마.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엄마가. 맞으세요? 순임이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았다. 왼손 약지의 그 작은 흉터를 확인했다. 내 딸. 내가 내 딸이구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와락 껴안고 통곡했다. 30년의 세월. 빼앗긴 시간들. 상처와 그리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순임이 수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떻게 찾아왔니? 긴 이야기예요. 박 여사가. 할머니가 남긴 자수함 때문에. 6개월 후
법원은 수연을 최 회장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인정했다. 유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 여사는 기소되었지만 뇌졸중으로 거동이 힘들어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검찰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연기했다. 수연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어머니 수님의 국밥집을 새로 단장했다. 수님 엄마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고 깨끗한 주방과 넓은 홀을 갖춘 식당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봄날 아침 수연은 어머니 수님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수님은 손에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다. 수연아, 정말 괜찮겠니? 엄마, 이대로는 엄마도 저도 할머니도 편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의 원한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었다.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매일 밤 내 이름 부르며 울었는지. 알아요, 엄마.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라고.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휠체어를 탄 박 여사가 앉아 있었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수님을 발견한 박 여사의 눈이 커졌다. 님. 목소리는 기어나오듯 겨우 나왔다. 수님은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연이 어머니의 등을 밀었다. 수님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한때 위엄있고 차갑던 그 얼굴은 이제 주름투성이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기마. 박 여사가 떨리는 왼손을 들어 수님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수님은 그 손을 잡지 못했다. 몸이 굳어 있었다. 미안하다. 박 여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절규는 온 방에 울려 퍼졌다. 수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다. 30년간 제 가슴을 파먹었던 게 뭔지 아세요? 미움이었습니다. 왜 내 아기를 빼앗아갔을까? 왜 나를 쫓아냈을까? 나한테 무슨 죄가 있었을까? 매일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수님아, 제가 원했던 건 그저 제 딸이었습니다. 제 아이를 안고 엄마라는 말을 듣는 거였어요. 박 여사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온몸으로 울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종갓집 때를 잇는다고. 그 강박에 미쳐서. 저도 알아요. 어르신도 희생자였다는 거. 500년 종갓집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는 거. 박 여사가 떨리는 왼손으로 수님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 박 여사가 힘겹게 상체를 숙였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여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자장가 기억하느냐? 네. 그건 내가 만든 거였다. 수님이 놀란 눈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다.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추위를 많이 타던 널 위해 따뜻한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노래가 저주가 됐다. 매일 밤 그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연이 입을 가렸다. 그 구슬픈 자장가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매일 밤 그 노래를 불렀다. 너희 모녀를 생각하며. 수님은 한참을 울었다. 박 여사도 울었다.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30년간 저를 묶어놨던 그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수님아. 제 딸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수연이한테 줄 수 있는 인생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세 여인의 손이 하나로 모였다. 할머니. 수연이 박 여사를 불렀다. 저도 할머니를 용서해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고 서러워요. 하지만 할머니가 30년간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그 자장가는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그 노래 덕분에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세 사람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벚꽃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30년의 세월, 빼앗긴 시간, 상처와 고통. 그 모든 것이 봄볕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